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경환입니다. 주권방송에서는 진실의 길 신상철 대표님을 모시고 천안함 사고 후 9년 동안 발표된 자료, 재판 증언 등을 기초로 천안함 사고 실체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 좀 알려주실래요? 지금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제 2016년 1월 달에 1심 재판이 끝나고 2016년 4월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금년이면 이제 9년째가 접어들죠. 금년 3월 26일이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증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는 윤종성 조사본부장, 그리고 금년 1월 달에는 국가수의 김희수 연구원, 그리고 지난달 2월 14일 날에는 합조단장인 박정희 육군대장입니다. 출석을 해서 증인으로 신문을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다 하지 못하고 이제 4월 달에 또 이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월 18일 날에는 지금 박정희 합조단장이 다시 나오고요. 그리고 4월 29일 날 국가수 김희수 연구원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5월 16일에는 김태형 국방장관, 그리고 6월 13일 날 원세훈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 천안함 재판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후에 판결을 한 8월이나 9월쯤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항소심을 시작한 지도 사실 꽤 오래된 건데 한 3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 항소심 과정에서도 새로운 좀 사실이 드러난 게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1심에서는 유죄 항목이 34가지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2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2가지 항목 구조지연 부분 그리고 증거인멸 이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2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항소심에서 다루게 되는데 또 종합적으로 1심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도 항소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TOD 영상에서 천안함이 함수와 함미가 반파가 되고 난 이후에 그 가운데 있는 미상의 점 그것이 천안함을 반파시킨 장본인 잠수함의 영상이다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반파시킨 그 물체가 초저속으로 돌려봤을 때에 잠수함 선체 코닝타워와 선체의 일부가 모습을 드러내는 영상도 곧 공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1번 어뢰, 저는 1번을 쓴 어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번 어뢰가 거짓인 부분에 있어서 그 과학적인 검증을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국가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을 했던 내용이 지난 재판에서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뤄졌는데 지금까지 국방부가 주장한 것은 어뢰의 하얀 흡착물질, 백색물질 그것이 천안함 하부에서 알루미늄이 폭발하면서 산화가 되어서 알루미늄 가루가 묻은 것이다, 와서 부착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국가수에서는 그것이 흡착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부식이 존재한다. 즉 어뢰에 부식이 있다라고 하는 감정을 내었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 이제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세훈 국정원장이라든지 그런 비중 있는 증인들이 항소심에서 마무리를 짓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 중에 일부는 또 이미 작년에 저희 주권방송에서 방송을 내보낸 게 있어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이면 천안함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보도, 자료 그리고 재판에서 나온 증언들을 기초로 천안함 사고의 진실에 우리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이런 제목의 책을 발간하셨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반박이 좌초로 배가 이렇게 반파될 수 있느냐, 천안함처럼 이런 반박이 이제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좌초로 선박은 얼마든지 반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은 좌초로 반파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답이거든요. 네. 그런 질문 저도 많이 받고 또 지난 9월 달에는 선체 검증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재판장님께서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좌초를 했으면 그것으로 배가 이렇게 반토막이 날 수가 있는가. 제가 천안함은 좌초입니다라는 책을 쓴 것이 2012년이에요. 2012년도에 천안함은 좌초입니다라는 책을 쓰면서 사실은 그 책 안에도 앞부분은 좌초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충돌을 다루고 있는데 천안함에 관련한 책을 제목을 천안함은 좌초입니다 라고 이제 했던 거죠. 천안함은 좌초 후 충돌입니다. 제목이 길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폭발이 있었다는 것인데 폭발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천안함이 처음 좌초를 했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천안함은 좌초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책도 쓰고 주장을 하니 천안함은 좌초만 있는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천안함은 좌초만으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좌초가 된 이후에 충돌까지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좌초했을 때에는 반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표류하다가 2차 사고 충돌을 해서 반파가 된 것인데 물론 선박은 좌초를 하면 반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에서 좌초라는 단어를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면 이미지 검색을 하면 무수히 많은 반파된 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은 좌초만으로도 충분히 반파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천안함은 좌초로 반파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요. 천안함이 좌초한 곳의 해저 지형은 모래하고 조개로 구성된 그런 해저 지형입니다. 그래서 해도를 보면 SSH라고 되어 있는데 S는 샌드고 SH는 쉘입니다. 그래서 모래와 조개 무덤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해저 지형에 선박이 좌초를 했을 때는 하부에 스크래치가 난다든지 부분적으로는 뭐 파공이 생긴다든지 좀 찢어진다든지 그런 손상은 발생하지만 배가 반토막 낼라 그러면 뭐 거대한 안반이 있거나 그렇다면 모를까 그런 데서는 좌초에서는 반파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좌초를 했을 때에 하부에서 발생한 데미지를 통해서 상당한 침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침수가 일어난 배를 움직인 것이 잘못이죠. 그 배를 움직여서 수심이 깊은 쪽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2차 사고인 충돌까지 겪게 돼서 직접적인 그 충돌의 그 충격력에 의해서 배가 반파가 된 것이 천안함 사고의 본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잠수함과의 충돌이 천안함을 이제 반파시킨 직접적 원인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죠. 1차 사고는 좌초, 2차 사고는 잠수함과의 충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대표님은 좌초 후에 천안함을 그대로 두었더라면 인명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좌초라는 것이 수심이 낮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군 당국에서도 작전 상황도의 최초 좌초 지점을 별표로 표시를 해서 마킹까지 해놨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날 당직 사관이었던 박연수 대위도 사고 다음 날 실종자 가족분들 앞에서 천안함이 좌초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어느 지점에서 좌초했냐고 물었을 때에 손으로 작전 상황도에 있는 좌초 지점을 손으로 지목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배가 얹혔다는 것은 수심이 낮은 곳에 배가 얹혀서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부의 손상은 갔지만 그것이 침수로 인해서 선체가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왜냐하면 배의 높이보다도 수심이 낮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거의 그대로 두고 침수가 일어났다면 밑에 있는 하부에 있는 승조원들이 상갑판으로 올라와서 구조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구조를 기다렸다가 배가 오면 그다음에 좀 고속정이 온다든지 또는 해경정이 왔을 때에 전원 다 이동을 해서 육상으로 왔다면은 단 한 명도 사망을 하거나 다칠 이유가 없었죠. 근데 무리하게 좌초된 배를 뺐던 것이 화근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갖다 추정을 해보면 왜 배를 뺐을까? 좌초한 배를 뺐을까? 밤 9시 깜깜한 밤에 이 항해 당직사관이 항해 경험이 좀 미숙한 그런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배가 정지를 하니까 이유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그 운항을 해도 항해사든지 또는 항해 장교든지 선박을 운항을 하면서 좌초를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선박이 저수순지대를 항해를 했다는 놈인데 그러한 것을 겪었을 때 우선 당황하게 되죠. 그죠? 당황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일단은 배가 움직이지 않으니 프로펠러를 사용을 했을 겁니다. 앞으로도 가보고 뒤로도 전진도 해보고 후진도 해보고 이 군함은 프로펠러가 가변 피치 프로펠러라 그래가지고 전진 후진 때 스크루 프로펠러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스크류의 각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가변 피치라 그러는데요. 각도를 변화시켜서 전진 또는 후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로펠러가 땅을 파게 되죠. 그러면서 프로펠러의 손상이 일어났고요. 특히 프로펠러가 S자로 휘어진 그런 배경에는 전진과 후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프로펠러가 S자로 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배가 또 뒤로 빠져나온 거예요. 프로펠러가 무리하게 이 해저를 파면서 배가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 배가 빠져나오니까 다시 운항을 할 수 있는가 보다 착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수심지대에서 뒤쪽으로 빠져나와서 수심이 깊은 쪽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제일 먼저 겪게 되는 것은 엄청난 침수입니다. 왜냐하면 자초했을 때 배 밑바닥에 손상이 갔거든요. 그래서 침수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배의 운항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좌초를 했을 때 그대로 두었더라면 단 한 명의 인명사고도 나지 않았을 터인데 그 배를 무리하게 빼서 나오다 보니 또 2차 사고, 즉 손상을 입어서 운항이 힘든 선박이 항로의 중간에 깜깜한 밤에 표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장애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을 항해하던 잠수함과 2차적인 충돌이 발생을 해서 결국 반파를 하게 되고 또 4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처음 좌초를 했을 당시에 이 천안함에서는 이게 좌초인지 아닌지를 몰랐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그렇죠. 배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항해 장교가 제일 먼저 배가 운항하던 배가 갑자기 정지를 했다면 함장을 불렀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런 모든 쭉 그 지난 9년간의 재판을 쭉 돌아봤을 때 함장은 계속 함장실에 있었습니다. 1차 사고 때도 함장실에 있었고 2차 사고 때도 함장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사고를 당했을 때 바로 함장한테 보고를 하고 어떤 판단을 구했더라면 2차 사고를 피했을 수도 있을 텐데 무리하게 배를 뺀 그 행위 또 그것을 결정한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과실에 속하는 일이다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상철 대표님이 이야기하시는 사고 원인에 대해 과학적 분석을 앞으로 이 방송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들은 맨날 선거 땐 친절하지. 니들은 맨날